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8페이지의 회계 순환 과정인데, 자, 먼저 그동안 배운 거 한 번 더 복습하고 회계 순환 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뒤로 교재 쪽 뒤로 넘기시면은 몇 페이지가 나오느냐? 292페이지에 예상 문제가 있죠. 그 예상 문제 40문제를 한번 좀 보면서 그동안 배운 거는 한번 정리를 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답을 거기다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이 노트 같은 데다가 정리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단원이 우리 기초계 과정이 다 끝나게 되면 그때 한번 더 풀어볼 수 있도록 절대 거기다 답을 체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동안 배운 것까지만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자, 우선 문제 1번. 다음의 회계 등식 중에서 맞는 것은 그랬죠? 그러면 1번은 자산에다가 부채를 더하면은 자본이다. 틀렸죠? 자,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만 자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2번. 자산 마이너스 소유주 지분. 자산에서 소유주 지분을 뺀 것은 채권자의 지분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당연히 A. 그 다음 소유주 지분은 뭐예요? 소유주 지분은 바로 K가 되겠지. 자본이죠. 자산에서 자본을 빼면은 채권자의 몫이 된다. P. 그래서 2번은 맞는 답이 되는 것이다. 자, 3번. 자산은 타인 지분이다. 틀렸죠? 자산은 타인 지분은 채권자 지분이 타인 지분이죠. 부채. 타인의 지분은 부채가 되는 거고, 자, 거기에다가 뭐까지 더해줘야 돼? 자기 지분. 자본주의 지분을 더해줘야만 되는 거지. 그래서 3번도 X. 4번. 채권자 지분에다가 채권자의 지분에다가 이번에는 뭘 더한다고 그랬어요? 타인의 자본을 더한다네. 그럼 벌써 말이 틀려버렸지? 어떤 게 틀렸어요? 채권자 지분이 부채, 타인 지분도 부채, 부채에다 부채를 더한다. 미친 짓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자산은 부채 마이너스 자본이다. 틀렸죠? 자,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지 부채 마이너스 자본이 될 수 없다. 그래서 1번은 간단하게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었죠. 2번은 아직 안 배운 거고, 3번. 자, 주식회사 이두시는 이건 뭐 지난주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한번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해보죠. 자, 3단계인가 4단계인가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수익 비용이 나와 있고 기초의 자본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기말 자본을 물어봤네. 그럼 간단하게 3단계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3단계로 그려주고 여기는 A, P, K A, P, K 그 다음에 이제 비용 수익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자, 먼저 수익 총액이 54만 원이고 비용 총액이 33만 원이다. 이때 기초 자본이 49만 원이라면 기말의 자본은 얼마겠느냐. 모처럼 쉬운 문제가 나왔네. 자, 요놈에서 요놈을 빼면 되죠. 그러면 순이익은 21만 원이 될 거다. 그 다음에는 기초 자본, 기말 자본의 비교죠. 자, 49만 원을 가지고 영업을 했는데 21만 원이 늘어났다네. 그러면 자본은 더 플러스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말 자본은 간단하게 70만 원이 정답이 된다. 자, 4번 아직 안 배운 거고 5번도 아직 안 배웠습니다. 문제 6번. 자, 역시 딱 문제 짜려 보니까 내나 3단계라는 거 알 수 있죠. 3단계 그려주고 3단계 그려서 APK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 자, 정리하시면 기초의 자산은 8만 5천 원이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기말 자산은 7만 2천 원이네.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3만 원.
여기에 총 수익은 6만원, 총 비용은 68,000원.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기초의 자본, 얘가 얼마냐, 이 소리에. 그러면 3개 중에서 2개를 모르니까 얘는 못하고, 얘부터 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42,000원이 되겠네. 그 다음에는 수익과 비용을 비교했더니 비용이 더 크더라. 그러면 당기 순손실이 8,000원이 나왔죠? 손실이 나왔다는 것은 기초의 자본이 기말보다 더 컸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 갖고 했는데 8,000원 손해를 봐서 42,000원이 된 거니까 원래의 기초 자본은 간단하게 5만 원이 나온다. 간단하게 3단계 접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다음 중 부기의 주목적에 해당하는 거. 그럼 딱 기억할 게 우리 부기의 목적은 2가지죠. 부기의 목적은 하나는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일정 기간에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여기에 바로 부기의 목적이고, 회계의 목적은 정보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의 목적. 그래서 부기의 목적과 회계의 목적을 구분하면 되겠죠. 자, 1번은, 자, 이거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거. 이거는 회계죠. 2번, 새로운 경영방침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관리회계 쪽에 대한, 회계 쪽에 대한 이야기. 3번,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파악한다. 자,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거니까 3번만 정답. 자, 4번과 5번. 요거는 정보의 제공이니까 회계에 관한 목적이다. 넘어갑니다. 10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초의 부채 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했던 거지만은, 자, 또 잊어버릴만 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봅니다. 다만 딱 문제를 보는 순간에 현금 인출액이 나왔네. 현금 인출액이 나왔으니까 이 경우에는 4단계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4단계로 이제 들어가서 여기는 A, P, K, K 플러스 마이너스 K1, 그 다음에 A, P, K2죠. 그 다음에 비용 수익. 이렇게 나란히 기록을 하고, 자, 우선 기말의 자산은 여기죠. 300.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여기 160. 그럼 자동적으로 여기서 140만 원도 끄집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은 140. 그 다음에 단기 중 현금을 인출해 갔다네. 그럼 여기에 추가 출자, 요놈이 인출이죠. 자, 따라서 인출날에 20. 그 다음에 단기 수익 총액은 600. 자, 수익은 600. 그 다음에 비용은 560. 그러면 수익이 비용보다 크니까 순이익은 40만 원이 나왔다.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기말의 자본이 140인데 40만 원의 순이익을 얻었으니까 기초의 자본은 100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없다면 100을 여기다 쓰지만 이런 변동이 생긴 거니까 100만 원을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여기는 늘은 거 없으니까 여기가 12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이 자본이 120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초의 부채는 간단하게 20 이렇게 해서 4단계도 아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배웠어요. 또 안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13번을 볼까요? 13번을 보면, 자, 어떤 상점에 기말의 장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의 자산 합계가 123만 원이라면 기초의 부채는 얼마인가? 자, 역시 딱 보니까 거기 뭐가 나와 있다. 유상증자가 나왔으니까, 자, 이번에는 4단계로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면 4단계로 이렇게 들어가면 A, P, K 플러스 마이너스 A, P, K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 자, 먼저 어떤 상점의 기말의 장부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되겠네. 그러면 기말의 자산은 168만 원. 그 다음에 기말의 부채는 36만 원. 그 다음에 수입합계 기간 중 총 수익은 369만 원. 그 다음에 비용합계는 315. 여기에 기간 중에 유상증자가 나왔네요. 유상증자는 여기로 와야지 12. 자, 이렇게 놓고 문제가 요구하는 기초의 부채 요거 얼마냐 이 소리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맨 위에 보세요. 자, 어떤 상점의 기말 장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고 기초의 자산이 123만 원이었다. 요게 이제 여기다 써놓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요거네. 자, 요거에서 빼면 132만 원이 기말 자본이고, 그 다음에 수익이 비용보다 더 많아요. 369에서 315 빼면 54만 원이 당기 순이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54만 원의 순이익이 생겨서 기말의 자본이 132로 바뀌었으니까 기초의 자본은 78만 원이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78만 원에서 54만 원을 벌면 132만 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럼 이제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건 제로가 되니까 여기가 66만 원이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요 놈이 여기로 올라가면 66만 원 올라가면, 자, 여기는 얼마가 돼요? 57인가? 57. 그래서 자, 문제가 요구하는 기초의 부채는 57만 원이 정답이 된다. 자, 정확하게 몇 번인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할 수 있죠? 넘어갑니다. 15번. 명순상사의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기말 자산을 계산하라. 자, 이건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네요. 복잡한데, 이런 문제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이 생기면 되는 거다. 자, 딴 거 볼 거 없어요. 3단계로 갈 거냐, 4단계로 갈 거냐, 그것만 찾아주면 되는데, 거기 보니까 유상증자도 나와 있고, 기중인출액도 나와 있네. 그러면 4단계. 자, 4단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는 A, P, K, 플러스 마이너스 K1, A, P, K, 그 다음에 비용 수익. 자, 먼저 단기의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손익계 한서를 이제 앞으로 배우면 알겠지만 수익에 속하는 항목은 오른쪽에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용에 속한다 그러면은 왼쪽 차변에다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단기에 물건을 매출했다. 물건을 팔았으니까 수익이 발생한 거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알아둘 게, 매출이라는 것은 상품을 팔았으니까 수익이구나. 요거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900.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매출원가. 매출원가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서 사온 값이니까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매출원가는 비용이다. 그럼 매출원가는 600. 그러면 결론이 600에 사온 놈을 900에 팔았다 이 소리라. 그래서 상품을 팔아서 얼마 이익을 받니? 그러면 300만 원의 이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매출원가 말고 기타의 비용이 여기로 가는 거예요. 매출원가 말고 다른 비용이 얼마 있었느냐? 100만 원 있었다. 굉장히 말을 어렵게 했는데, 기타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은 상품을 팔기 위해서 사온 매출원가도 비용이지만 그거 말고 뭐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줬다든지 이자를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머지 비용이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의 부채가 나왔으니까 기초의 부채는 여기다 써야 되겠지? 400. 그 다음에 기타의 수익이 나왔네. 기타의 수익은 여기에 들어가야죠. 자, 상품을 팔아서 생기는 매출도 수익이지만 매출 말고 기타의 수익도 1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타의 수익이라는 것은 집세를 받았다든지 임대료라든지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이라든지 또는 남의 일을 대신해 줬다, 수수료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다. 하여튼 어지간에 벌었으면 오른쪽에 써라. 그 다음에는 기말 부채가 나왔네요. 기말의 부채는 여기지? 600.
그러니까 포지션만 잘 집어넣으면 돼. 그 다음에 기초의 자산은 900. 기초의 자산은 900. 그 다음에 기중의 유상으로 100만 원을 증자했다. 그럼 증자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중에 50만 원을 인출해 갔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끝.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여기에 500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 500을 그대로 떨궈주면 되죠. 그럼 500을 가지고 했는데 100만 원을 더 추가로 출자한 거라 600이 된 거죠. 거기서 50만 원을 빼갔으니까 결국은 550만 원 가지고 영업을 한 거다, 이 소리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어들인 돈이 1000만 원이고 나간 돈이 700이면 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생겼네요. 그래서 3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55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벌었으니까 기말의 자본은 85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얘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한 거니까 기말 자산은 1450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16번입니다. 현금 20억과 차입금 10억을 가지고 영업을 한 결과 첫 해 동안에 5억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기업주의 회사 자산에 대한 청구권은 얼마인가?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자, 먼저 우리 회사가 현금은 자산이라 얼마? 현금이 20억이고 그 다음에 차입금이 10억 있었대요. 차입금은 부채죠. 자, 부채가 10억. 그러면 자기 자본은 10억이다, 이 소리라. 자기의 자본은 10억. 자, 어떤 사람은 왜 그게 10억입니까? 차입금 빌린 돈이니까 30억이 될 거 아니냐 그러는데 현금이 지금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20억이 있었는데 그 20억은 자기가 투자한 돈 10억에다가 빌린 돈 10억이 합쳐져서 이렇게 해서 20억이 만들어진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자기 자본은 10억이었다라는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첫 해 동안에 5억의 당기순이익을 얻었대. 그럼 10억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5억의 순이익을 얻었다면 결국 5억의 자본이 늘어남으로써 기말에 자본은 얼마가 된다? 이번에는 15억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기업주의 회사 자산에 대한 청구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다?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자, 따라서 기말의 자본은 15억이 된다. 해결이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21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대차평균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다. 우리 대차평균의 원리는 뭐야? 우리가 이제 부기에는 단식부기와 복식부기가 있는데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복식부기죠. 자, 복식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일 먼저 거래의 이중성이죠. 자, 거래를 어떠한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차변과 대변으로 이중으로 기록을 한다. 그러면 차변합계하고 대변합계는 언제나 일치하겠지? 그거를 우리는 대차 평균의 원리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거래가 집합이 된다 하더라도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맞아야 되는데 그게 틀려? 틀리면 잘못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자, 따라서 이제 요거에 대한 설명이니까 복식부기에 줄줄이 연결된 거네. 1번 복식부기에 뛰어난 장점 중에 하나다. 오케이. 2번 단식부기에 적용된다. 아니죠. 단식부기는 뭐야? 일정한 룰이 없이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받을 돈이 얼마다, 줄 돈이 얼마다 이런 것만 기록을 하는 것이니까 바로 2번이 아웃. 3번 계정 전체를 통해서 보면 차변합계 금액과 대변합계 금액이 일치한다. 4번 시산표의 작성 목적과도 관련이 있다. 시산표는 아직 안 배웠죠? 우리 나중에 요 차변하고 대변을 모아준 표, 요게 이제 시산표입니다. 그 시산표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되면 그때 가서 이해할 수 있고. 자, 5번 장부의 기록 계산의 정확 여부를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당연하죠. 자, 차변하고 대변합계 딱 계산했더니 맞아. 그러면 잘한 거고 틀려. 그러면 잘못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자, 22번. 다음의 계정 중에서 항상 잔액이 대변에 남아있는 것만 바르게 나열한 거. 자,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운 거지만 어차피 배울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죠. 자, 우리는 이제 왼쪽에는 자산을 쓴다 그랬어요. 차변에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대변이라고 했죠. 그러면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고 대변에는 부채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자본이 기록이 되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차변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대변에는 수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될 항목은 자산과 비용이 기록되고 대변에 기록되는 것은 부채와 자본, 수익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럼 여기서는 자, 다음의 계정 중에서 항상 잔액이 대변에 남아있는 거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될까? 부채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자본이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들어가야지. 그러면 거기에 뭐가 끼면 안 될까? 자산이나 비용이 껴있으면 틀린 거다. 그러면 1번 현금이 현금성 자산 바로 자산이니까 아웃. 틀렸죠? 단기차입금은 부채니까 대변 맞고 그 다음 매입채무는 부채니까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이나 지급어음 같은 것을 우리는 매입채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걔들은 부채니까 대변에 기록이 되겠죠. 자, 이자비용 틀렸네. 이자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에 기록되죠. 따라서 1번에서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이자비용 때문에 틀렸다. 2번 매입채무는 부채. 오케이. 단기차입금 부채. 아이고 저런 어쩌나 건물 때문에 틀렸네. 건물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되죠. 어이구 이자 비용도 틀렸죠.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차변, 임차료도 비용이니까 차변, 재해손실도 비용이니까 차변. 2번도 아웃. 3번 단기 차입금은 부채 대변이에요. 매입채무 부채. 오케이. 미지급 이자. 자, 미지급 이자는 뭐냐면은 이자 비용은 비용인데 아직 안 줬대요. 아직 안 줬으면 앞으로 장래 줘야 할 의무가 있네. 따라서 미지급 이자는 부채다. 그러니까 지급 이자 그러면은 비용. 근데 거기에 미자가 붙었어요. 미안해. 미지급 비용은 부채. 자, 예수금도 부채. 자, 맡아둔 돈. 남에게 줄 돈을 맡아둔 돈을 예수금이라고 하죠. 따라서 부채. 사채도 부채. 사채라는 건 아직 안 배운 건데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금을 조달할 때 우리는 사채를 발행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채를 발행했다면 사채를 발행한 만큼 돈이 들어왔죠. 빌려온 돈이지. 따라서 부채다. 그러면 지금 3번이 정답이 되겠다. 4번 단기차입금은 부채니까 되고요. 소모품비 틀렸네. 소모품비는 비용이지. X. 자본금은 자본 대변이니까 되고요. 임대료 수익이니까 되고 외환차익도 수익이니까 되죠. 외환차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돈을 빌려올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빌려온 돈을 빨리 갚았어. 빨리 갚다 보니까 뭐 빨리 갚았다라는 것보다는 빌려온 날하고 갚는 날하고 날짜가 틀려요. 그럼 이제 거기에 환율 차이가 생기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왔는데 굉장히 어렵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내가 이제 미국에서 10,000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1달러를 얼마 할 때 빌려왔느냐? 1,000원 할 때 빌려온 거라. 그럼 이제 빌려온 날이 4월 1일이에요. 현금. 자, 얼마를 빌려왔다고요? 10,000불을 빌려왔는데 1달러가 1,000원 할 때 빌려왔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 1,0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빌려온 돈이니까 차입금인데 외국에서 빌렸으니까 외화 차입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6월 30일 날 이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차입금을 갚으니까 부채가 감소됐겠네. 외화 차입금이 1,000만 원이 감소됐는데 6월 30일 날 아까는 말이에요. 아까 4월 1일 날은 1달러가 얼마였느냐? 1,000원이었는데 자, 지금 6월 30일 갚는 날은 1달러가 얼마냐? 900원이더라 이 소리죠. 이렇게 환율은 매일매일 바뀌잖아 이게. 그럼 결국 내가 10,000달러를 갚으려면은 얼마만 있으면 되나? 900만 원만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현금이 900만 원을 가지고 1,000만 원의 차입금을 갚아버리는 게 되죠. 그럼 100만 원 벌었죠.
요럴 때 우리는 얘를 외환 차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외국 돈을 갚았을 때 생기는 이익, 요거를 외환 차익. 그래서 외환 차익은 수익이 되는 거고, 반대로 자, 오늘 1달러가 얼마냐? 1,100원 하더라. 그럼 이제 6월 30일 날 외환 차익금 얼마를 갚는 거예요? 1,000만 원을 갚는데 환율이 1달러가 1,100원이 됐다면 오늘은 현금이 얼마 나가야 돼? 1,100만 원이 나가야 되겠죠? 그럼 결국 나는 10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외환차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익을 보면 외환차익이라고 하고 손해를 봤을 때는 외환차손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하게 된다. 그래서 외환차익은 수익, 외환차손은 비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배울 것들이니까 미리 한번 그냥 뭐 미국 물 좀 먹어보는 것도 괜찮죠? 자, 5번. 이자 비용은 비용이니까 틀렸네. 차변해 갖고 사채의 상환이익 그거는 대변. 오케이. 보험 차익도 수익이니까 대변. 재해 손실 틀렸죠? 재해 손실은 비용이니까 차변. 자산 수중이 요거는 내가 남한테 공짜로 돈을 뭐 돈을 받든 아니면은 얻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대주주가 회사에다가 토지를 기증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로 볼 때는 토지라는 자산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돈 안 주고 거저 생겼죠. 그럴 때 자산 수중이 이렇게 해서 수익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다. 기존 과목 알고 나면 굉장히 쉽고 재밌어져야 돼요. 이 회계를 자꾸 어렵다 그러면 안 되고 아 이런 소리구나 하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될 것이다. 넘어갑니다. 자, 23, 24 아직 안 배웠고 그 다음 25번 다음에 가나다에 맞는 등식은 자 우선 가번 포괄 손익계산서 등식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그리면 되는 거지. 손익계산서를 그릴 것도 없어요. 이제는 머릿속에 IS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쪽이 크면 이익 이쪽이 크면 손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되겠네. 손익계산서 등식은 자, 총 비용에다가 자, 총 수익이 100인데 비용이 70이다. 그러면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럼 총 비용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것은 총 수익이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반대로 비용이 70인데 수익이 50이다. 그러면 이번에는 손실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총 비용은 총 수익에다가 순손실을 더한 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IS 등식, 손익계산서 등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번. 나번은 자본 등식, 자본 등식 그랬네. 그럼 자본은 어떻게 구해요?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 이렇게 해서 얘가 자본 등식이 되겠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등식은 바로 재무상태표 그리면 되니까 자산은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이 기록된다. 그래서 요게 재무상태표 등식.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몇 번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다. 그러면 1번은 어때요? 총 비용은 틀렸죠? 자, 2번 총 비용에다 순손실을 더하면 틀렸네. 3번 총 비용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것은 총수익이다. 오케이. 그 다음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다. 오케이. 자본 등식. 3번 4번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그래서 지금 25번에 맞는 등식은 3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총 비용은 순손실에다가 총 수익을 더해야 되니까 틀렸고 5번 총 비용과 총 수익은 같다니 틀렸죠? 그래서 바로 25번에서는 3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26번입니다. 다음의 등식 중에서 잘못된 거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빼면은 뭐가 돼요? 순손실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빼도 손실이 나오니까 그 값은 같을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 1번은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리를 이해한다면
거기다 아무 숫자나 써도 되죠. 자,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빼자. 그럼 만약에 기초 자본이 100원이었는데 뺄 수 있다. 기말 자본을 뺀다는 건 기초가 더 크다는 거지. 그래서 70원을 빼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겠어요? 순손실이 나오겠지? 순손실은 30원. 그러면 이때 총 비용에서 총 수익을 뺄 수 있다면 여기서도 순손실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에 총 비용이 70인데 총 수익이 100이다. 그러면 거꾸로지. 총 수익이 40이다. 그러면 이제 손실이 30 이렇게 나와서 같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2번 기초 자본 마이너스 기말 자산 마이너스 기말 부채 그랬어. 그러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뭐가 나오겠어요? 기말 자본이 나오겠네. 그러면 기초 자본에서 기말 자본을 빼게 되면 순손실. 2번 맞죠? 3번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자, 무슨 말이에요? 원래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게 기말 자본이잖아. 그래서 지금 3번을 보면 기말 자산이라는 것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인데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순이익을 더한 것이니까 3번도 정답. 4번 기말 자산에서 순손실을 빼면 기말 부채에다가 기초 자본을 더한 것과 같다. 틀렸죠? 기말 자산에다가 순손실을 더한 값이 기말 부채에다가 기초 자본을 더한 것과 같다. 이 소리에.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번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되겠네요. 그러면 기말 자본에서 기초의 자본을 빼게 되면 순이익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26번에서는 4번이 정답.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시험장에 가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잠시 제꼈다가 다른 것부터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풀어주시고 시간이 남으면 요거 갖고 고민하는 거고 시간 안 남으면 버려버려야죠. 아무거나 찍어야지. 그래서 시험 보는 요령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27, 28 아직 안 배웠고요. 29도 아직 안 배웠네요. 자, 그 다음에 30번을 볼까? 다음 중 계정의 잔액이 잘못 표시된 거. 자, 이거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은 차변에 잔액이 남죠? 부채는 대변에 남고, 자본도 대변에 남고, 비용은 차변에 남고, 수익은 대변에 남고. 그러니까 먼저 우리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 재무상태표하고 이 손익계산서하고 요게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 그냥. 그러니까 항상 하는 거지만은 우리 재무상태표에는 여기에 자산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되죠. 그 다음에 IS를 그리게 되면은 비용하고 수익, 요게 기본적인 포지션입니다. 요 포지션만 잘 지켜주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언제나 자산에 속하는 항목은 차변에 잔액이 남고 부채나 자본은 대변에 남는 거다. 그 소리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됩니다. 단기 대여금은 어때요? 자산. 자, 자산이니까 잔액이 차변에 남아있네. 땡큐. 2번. 자본금은 자본이니까 잔액이 어디에 남아야 돼? 대변에 남아야죠. 지금 여러분들은 얼른 머릿속에서 재무상태표를 그렸어야 돼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수익, 비용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자꾸 움직여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딱 입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3번 지급보험은 부채니까 대변에 잔액이 남는다. 4번 외상매출금은 외상으로 물건을 매출했다. 자산이네요. 자산이면 잔액이 얼로 나와야 돼? 차변에 남아야 되는데 지금 얼로 남아있다? 대변에 남아있다. X죠? 4번이 정답. 5번 감가상각비는 비용이니까 어디 남아야 돼요? 차변에 남아야지. 자, X. 맞지? 그래서 정답 30번에는 4번만 정답이 되는 것이다. 자, 31번 안 배웠고요. 32, 33, 34, 35, 36 하나도 안 배웠고요. 37, 38번도 안 배웠다. 자, 39번. 다음 중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지난
첫날 배웠죠. 첫날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먼저 재무회계는 외부 보고 목적이고 관리회계는 내부 관리 목적이다. 2번 재무회계는 일정한 기준이 없대니 틀렸죠?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기준은 뭐예요? KIFRS. 자,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에 의거해서 일정한 양식으로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지. 2번 틀렸겠네요. 자, 관리회계는 뒤집어졌네.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고 관리회계가 일정한 기준이 없는 것이다. 3번 재무회계는 따라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고 관리회계는 특정한 양식이 없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표현했어요? 특수목적의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한다. 재무회계는 과거적이죠. 왜요? 신뢰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인 보고를 해야 되고 그에 비해서 관리회계는 어때요? 과거는 당연히 미래적인 보고도 할 수 있다. 재무회계 보고 대상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고 관리회계는 내부 경영자,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죠. 그래서 39번에서는 2번만 잘못된 것을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첫 시간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을 한 바퀴 복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잠시 쉬었다가 자, 이제 오늘의 진도는 어디부터 나갈 거냐 하면은 교재 208페이지 회계 순환 과정부터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